제 이름은 김정수입니다. 올해 73이 됐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사람이 가장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건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닙니다. 통장입니다.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기보다는 그 돈이 있던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돈이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모은 노후자금이었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남 눈치 보지 않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그 돈을 저는 제 손으로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은 40이 조금 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며 아버지는 시대를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돈을 불릴 생각보다는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앞에 앉아 차분하게 아주 자신 있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노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성보다는 부모 마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자식에게 아직 쓸모 있는 아버지로 남고 싶었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 그게 제 노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자식을 믿은 일이 이렇게 큰 대가로 돌아올 줄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투자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믿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자식에게 한 번만 믿어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 사연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말한 건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이었습니다. 반찬 몇 가지 놓고 마주 앉아 있는데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40이 넘은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만뒀느냐고 묻자 아들은 준비된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월급 받아서는 평생 제자리라며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요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 모으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돈이 돈을 벌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투자라는 말은 저에게 늘 위험이라는 이미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가 적어도 원금만은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행 이자는 물가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돈을 묶어두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늘 나오고 주변에서도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는 건 다시 벌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돈을 함부로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고 굴려서
아버지 노후를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하는 걸로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에게 효도라는 말을 들으면 부모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은 이미 여러 차례 투자 공부를 해왔다고 했고, 차트며 수익률이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아들이 준비 없이 덤비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며칠 뒤에도 아들은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돈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 먼저 굴려보고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손실이 나면 바로 멈추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무모한 선택을 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래도 나름의 계산과 준비가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이 제 앞에서 그렇게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하는데 끝까지 의심만 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 말대로 세상이 변한 걸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겁만 내며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로도 종종 제게 전화를 걸어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하게 재촉하지는 않았지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인생 제가 책임지고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버지로서 끝까지 냉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노후를 흔드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뒤로 제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과 통장 잔액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노후 자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전부 묶어 놓은 돈입니다. 다시 벌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돈은 손대는 게 아니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돈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제 머릿속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변했다는 말,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병원비는 얼마나 들지, 혹시라도 요양원에 가게 되면 얼마나 필요할지, 현실적인 숫자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라도 아들 말대로 잘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이 돈을 불려준다면 저는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기대가 제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릴 수 있다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납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투자로 집을 사줬다느니, 누구는 노후 자금으로 큰 수익을 봤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걸 나만 피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들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저 안 믿으십니까?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꺼내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 돈을 지키는 것과 아들을 믿는 것 사이에서 끝내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로서의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틀린지는 그때의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지 못한 부모로 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노후 자금을 아들에게 맡기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돈을 맡기고 나서 한동안은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약속한 대로 처음부터 큰 돈을 움직이지는 않았고 조심스럽게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제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계좌 화면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처음 맡긴 금액보다 숫자가 조금 늘어 있었습니다. 크게 오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걸어와 요즘 장이 좋다느니 자신이 공부한 방향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느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아들은 종종 수익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괜한 걱정을 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해하던 아내도 몇 번의 수익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괜히 더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며 저를 달래는 말도 했습니다. 저 역시 점점 경계심이 느슨해졌습니다. 아들이 생각보다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았고 무모하게 덤비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방향은 맞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속에서는 조심스러움 대신 작은 기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아프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너무 자주 묻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믿어주겠다고 한 이상 끝까지 믿어주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뿌듯함 같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이해해주는 부모가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이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제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씩 더 커져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안도감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수익 이야기가 조금 뜸해졌을 뿐인데 괜히 불안해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투자는 늘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아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며칠에 한 번씩 오던 연락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들에게 요즘은 어떠냐고 물으면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계좌 화면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들이 투자 이야기를 피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묻지 않아도 먼저 설명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하며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부모로 보이고 싶지 않았고 이미 믿기로 한 일을 다시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들 연락이 뜸하지 않냐고 괜히 걱정되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아내를 안심시키기보다는 제 자신을 설득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를 여러 번 걸어도 아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정신이 없다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나서 제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투자 이야기를 하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과 지금의 상황이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괜한 상상들이 떠올랐고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일부러 저를 속일 이유는 없다고, 잠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통장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괜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투자 실패 이야기가 나오면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이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확실한 형태를 갖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고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계좌였습니다.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잔액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숫자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금액과는 전혀 다른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고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몇 번이고 화면을 새로 고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더 내려앉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 이미 많은 것이 무너져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질렀는지 차분하게 물었는지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저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한꺼번에 밀려와서 어느 감정 하나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저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통장 화면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도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노후였고, 제 마지막 안전망이었고, 무엇보다도 자식을 끝까지 믿었던 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이전과 전혀 다른 무게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모든 게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습니다. 돈이 없어진 사실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앞으로를 생각해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약값을 계산할 때도 예전에는 하지 않던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던 생각이 이제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사이는 어색해졌습니다. 전처럼 편하게 연락하지 않게 됐고 통화를 해도 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 역시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더 괴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화를 내고 싶다가도 차마 그러지 못합니다.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묻게 됩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탓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하는 날이 줄었습니다. 말수가 적어졌고 괜히 침묵이 길어질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제 자신을 향한 원망입니다. 왜 그때 좀 더 단호하지 못했을까?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자식을 믿는다는 말로 제 판단을 합리화했을까?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아들 하나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을 내린 건 결국 저였고 그 선택에는 부모로서의 마음이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맡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런 일은 흔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들이 틀리지는 않지만 막상 그 상황에 놓였던 저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통장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잔액이 늘어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현실에 내 마음이 얼마나 익숙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 이후로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가족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 건 그보다 더 큰 상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잃은 부모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부모로 남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삶에서 실제로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그날을 떠올립니다. 통장 화면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느낌,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아내의 모습, 그리고 전화를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그 기억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입니다. 삶은 그렇게 계속되더군요. 큰 깨달음이나 극적인 변화 없이도 말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손해가 될 걸 알면서도, 위험한 선택인 걸 알면서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식을 믿어야 할지, 선은 어디까지 그어야 할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밤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감히 어떤 선택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진심이고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마음은 조금씩이라도 다시 다듬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아들과 가끔 밥을 먹습니다. 예전처럼 웃지는 않지만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잠시 멈춰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덜 외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돈의 무게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그 돈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설득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말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노후 자금 앞에서는 부모도 냉정해야 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것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에는 마음을 담아도 되지만 인생의 마지막 돈에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저는 그 선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